어제 그 지층과 화석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정말 진화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래되었는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대홍수 사건에서 짧게 만들어진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이 시간의 강의는 그것과 이어지는 강의가 되겠는데요. 짧은 지구의 연대를 가르쳐주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제가 다뤘던 내용은 지층과 표준 화석을 통해서 연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지구의 연대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그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낮은, 특히나 논리적으로 순환 농법이라는 잘못된 농법을 사용한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김종만 선생님께서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이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지구의 오래된 연대를 얘기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과학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의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학교 교과서나 과학 잡지나 뭐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모두가 지구의 연대가 아주 오래되었다, 46억 년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만 여러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지구가 오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의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의 증거, 또 우주의 증거, 인류 역사의 증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 가면 젊어지나 봐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늦게 웃네요. 그래서 미국의 이 멋진 폭포를 정말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가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도 갔다 오셨어요. 네, 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디에 있죠? 미국에 있죠.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캐나다로 흐를까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흐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자, 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자, 미국에서 캐나다로 흐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흐른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가나요? 네.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미국에 보면 오데오라는 넓은 호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수피리어, 미시간, 휴런, 뭐 온타리오, 이리호 이런 여러 호수들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리호와 온타리오 호수 사이에 흐르는 나이아가라라는 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타리오 호수가 이리호보다 약 10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요? 미국 쪽에서, 이리호에서 온타리오 호수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강의 길이가 약 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말바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바구 폭포라고 불려지고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경계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가 지나가고 이쪽 건너편이 캐나다 땅이기 때문에 캐나다 폭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폭포의 그 높이가 53m에 이른다고 하고 이 길이가 거의 700m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물이,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초당 250만 리터의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 폭포에 떨어진 소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디안들은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폭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최초에 이 폭포를 발견한 사람도 온타리오 쪽에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들려서 이 소리를 쫓아서 보니까 이 폭포를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폭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이런 대량의 물이 이 폭포에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폭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예요, 폭포가?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폭포물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폭포를 이루는 그 암석들을 침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관측을 해보게 되니까 1년에 약 1.2m에서 1.5m의 길이로 이 폭포가 파이고 있다는 것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폭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점점 파여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이리오 쪽으로 계속 폭포가 파여지고 있고, 이 말은 폭포가 1년에 약 1.5m 정도 미국 방향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폭포의 나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을 때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넓은 화려한 경관과 쏟아지는 물들을 봤을 때 이 멋진 폭포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왔을까? 수만 년 동안 정말 흘러왔겠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폭포의 나이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폭포의 나이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폭포가 어떤 속도로 침식이 되는지, 침식의 속도를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곳의 지형을 유심히 관측을 해보게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 이후에 아주 급격한 계곡이 거의 11km 정도를 흐르다가 여기에 보면 퀸스톤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 오게 되면 평평한 대지가 나오게 되고 물이 완만하게 흘러가게 되고, 이 퀸스톤시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는 원래 이 퀸스톤시 지역에 위치를 했었는데 계속 침식이 되어 오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알고 또 속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나이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계산할 때 가정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도 나이아가라 폭포는 일정하게 침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루는 주변의 그런 암석의 단단한 정도 같은 것은 모두가 과거의 시간에도 일정했다.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계산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계산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이 가운데도 암산이 아주 빠른 분들이 계신다면 암산이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을 다 수거했죠. 핸드폰으로 계산하면 좋은데. 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대충 잡아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계산을 해보게 되면 7,600에서 9,500, 대충 9,000 정도의 시간이 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수만 년 동안 흐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위치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는 것은 약 9,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왔다는 것을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침식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포의 나이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더 들 수 있어요. 아니, 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보는 지구의 모든 지형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9,00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긴 시간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 똑똑한 학생은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침식의 속도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했을 때 이런 속도가 시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홍수 사건 이후에 이 폭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금의 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들이 있었고, 그때의 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침식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000년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을 배제한 동일 과정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폭포의 나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목적이고요. 실제 연대는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자료를 증거를 말씀드리면, 자, 이 사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풍선 속에 또 이런 기구 속에 또 이 재밌게 생긴 아저씨가 지금 풍선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은데 이 풍선을 욱 들여 마시면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아우 똑똑합니다. 헬륨입니다. 우리 헬륨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헬륨이 넣으면 왜 공중으로 뜰까요? 헬륨이
가볍기 때문에 공기보다 약 7분의 1 정도 아주 가볍다 그래요. 좀 어렵게 얘기해 보자면 헬륨의 그 원자번호를 얘기해 보자면 헬륨의 원자번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자, 1번은 혹시 뭘까요? 예, 수소죠. 1번은 수소죠. 그래서 헬륨은 수소보다 두 번째로 가벼운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륨의 원자 구조를 보게 되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2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잖아요.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륨이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헬륨 가지고 이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헬륨 빨아 마시고 목소리 변하는 거 많이 봤죠. 근데 헬륨이 아주 불안정해가지고 이렇게 빨아 마시는데 막 폭발한다. 그럼 큰일 나겠죠. 헬륨은 아주 비활성 기체로서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륨은 지구상에 아주 소량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 밑에 있는 암석들에 있는 방사선 물질들이 핵 붕괴를 하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알파 붕괴를 하면서 이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 만들어진 헬륨이 지구상으로 올라와서 지구상에 있는 헬륨이 채워진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파 붕괴가 무엇이냐?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있고 방사선 물질이죠. 이것이 알파 붕괴를 하면서 토륨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양성자가 92개에서 90개. 몇 개가 줄어들었습니까? 2개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중성자가 146개에서 144개. 몇 개가 줄어들었어요? 2개. 즉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헬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구의 깊은 내부에는 암석들에 있는 방사선 물질들이 서서히 붕괴되어지면서 알파 입자, 즉 헬륨을 만들어내게 되고 헬륨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이 지구 내부에 있는 그런 공기 구멍들을 통해서 틈들을 통해서 지구 대기 중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헬륨이 연간 얼마만큼 지구상으로 대기 중으로 올라오는지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약 30만 톤의 헬륨이 공기 중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기 가운데 헬륨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또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35억 톤의 헬륨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앞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계산했던 시간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헬륨의 양을 헬륨이 연간 올라오는 속도로 나눠보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헬륨이 지구의 대기로 올라온 그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약 10,000년 정도. 10,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 헬륨을 통해서 지구 나이를 계산해 봤을 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10,000년이 되면 현재 대기에 있는 헬륨의 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0,000년이라는 시간도 이건 너무 긴 것이 아닙니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일 과정설적으로 과거에서도 현재의 지구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구의 나이가 결코 길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 사건 때 기품의 섬들이 터지는 지구의 대규모의 대격변 사건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 지구 내부에 있는 지각이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 내부에 있는 헬륨이 더 많은 양이 배출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의 대기를 만드셨을 때 헬륨이 이로운 기체이기 때문에 이미 대기 가운데 포함시켰다고 한다면 이 헬륨을 통해서 측정한 지구 나이는 훨씬 더 짧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구의 자기장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판을 사용하면은 나치판이 북쪽을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예, 그 이유는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지구의 자기장이기 때문에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치판을 통해서 우리가 북쪽과 남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자기장은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 아마 김종관님께서 강의를 하셨을 거라 아는데 태양에서
해로운 태양풍들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이 자기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기장 방패가 지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 태양풍에 의해서 다 생명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장이라는 것은, 자기장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지구 내부에 녹아있는 철 성분이 이동을 하면서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의 이 자기장, 이 자석의 힘의 세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이 미세하게 연구를 해봤을 때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토마스 바한스라는 지질학자가 연구를 해봤을 때 이 자기장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약 130년간의 자기장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반광기가 약 1400년 정도의 반광기를 갖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이와 같이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지구 자기장이 점점 얕아진다는 것이고, 이걸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가 엄청 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 2만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2만 년 전에 자기장의 세기를 살펴봤을 때 그만한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지구 내부에 있는 그 핵의 흐름은 엄청나게 세야 될 것이고, 그 정도의 그런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 지구는 액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만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지구는 기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2만 년, 100만 년 올라간다면 지구에는 사람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 지구의 나는 만 년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죠. 자전의 속도가 시간당 160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과학자들이 이 자전의 속도를 연구해 보았을 때 이 자전의 속도가 미세하게 늦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100년에 약 1000분의 1초라는 아주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자기장의 속도가 태양과 달의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율로 간다고 한다면 10여 년이 지나면 지구의 자전은 멈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땠을까요?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 대양은 다 적도로 움직이게 되고 바다는 다 극지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원심력에 의해서 지구상에는 어떠한 물체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유추해 봤을 때도 이 늦어지는 자기장의 지구의 자전의 속도로는 지구의 나이가 오래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계곡 같은 데를 놀러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곡에 이렇게 물들이 막 잘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보면 폭포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뭐가 쌓여져 있죠? 삼각주가 쌓여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흙,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을 깎아서 그것을 운반해서 바다 쪽으로 퇴적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이나 하천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 이 대륙은 서서히 침식이 되어지고 있고, 이 침식되어진 흙은 바다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을 해보게 되었는데,
매년 약 275억 톤이라는 양이 육지에서 침식에 의해서 바닥으로 퇴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바다보다 높은 대륙의 부피를 예상을 해봤는데 38.3 경톤. 경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어쨌든 경이라는 숫자는 0이 16개가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인 것인데요. 어쨌든 과학자들이 대륙이 매년 깎이는 양과 현재의 대륙의 부피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의 부피와 또 매년 해마다 깎여 나가는 양을 안다고 한다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약 1400만 년이 지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지, 대륙은 모두가 침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은 3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35억 년 동안 강과 하천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식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침식률로 생각해 봤을 때 1400만 년이 되면 현재의 이런 지구에 있는 대륙은 다 침식이 되는 비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 비율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이런 35억 년의 역사 동안 지구는 70번 이상 깎이는 그런 비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는 그렇게 수차례 깎이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과정을 반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지층의 구조들을 봤을 때 이미 수억 년 되어진 지층이 아직도 깎이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구는 한 번도 완벽하게 깎인 적이 없는 고대 옛날의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침식된 적이 없는 상태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진화론의 생각처럼 동일과장설의 생각처럼 지구가 35억 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대륙의 침식률을 살펴봤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는 산들과 대륙들이 있다는 것은 지구의 나이가 결코 오래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륙이 침식이 되면서 이 침식되어진 흙들이 바다에 퇴적이 되어지는데요. 그 양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대로 매년 육지에서 침식되어진 275억 톤의 흙들이 바다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 쌓이게 되는 이런 퇴적물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나서 해양판이 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퇴적물 중에 약 10억 톤 정도는 섭입 현상을 통해서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지는 양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퇴적물들이 지구의 바다에 쌓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비율로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왔다고 한다면 지구의 나이가, 바다의 나이가 아주 오래됐다고 한다면 이 바다에 쌓여있을 퇴적물의 높이는 수 킬로미터가 된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바닥에 쌓이는 퇴적물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실제로 대양 바닥에 쌓이는 퇴적물의 평균 깊이를 살펴보게 되면 2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물의 양을 또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41경이라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속도로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약 1500만 년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대륙이 침식되어지는 속도와 또 바다에 이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를 생각해봤을 때 지구의 나이, 특히 이 바다의 나이는 35억 년은 수십억 년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초 1500만 년을 넘을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바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다의 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얗게 쌓여있는 것들이 뭐 같아요? 소금이에요. 자, 바다가 왜 짜지요? 예, 바다에 소금이 들어있는데요. 1kg당 35g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다가 왜 짤까요? 바다에 왜 소금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가요? 바다가 짠 건 알겠는데 왜 바다가 이렇게 짜졌을까? 혹시 거기서 생각해 본 적 있는 학생 있어요? 예, 우리의 조상들도 바닷물가 짠데 근데 강이나 호수에 가면 짜지 않잖아요. 바닷물이 왜 짤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보면 임금님한테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맷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뭐 돈이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루판과 같은 대도인 것 같아요. 같은 도둑이 이 맷돌을 임금님 그 궁전에 가서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맷돌을 훔쳐서 배를 타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 이제 난 이제 안심 이제 완전히 이제 맷돌이 내 거야 기뻐하는 가운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뭘 테스트를 해볼까 하다가 그 당시에 소금이 아주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맷돌을 올리면서 자 소금아 나와라 했더니 소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금이 막 나와가지고 막 배에 막 쌓여가는데 문제는 나오게 하는 건 알겠는데 멈추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았고 이 맷돌이 바닷속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소금이 나와서 바다가 짜졌다라고 설명을 이 이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 조상분들이 바다가 왜 짜졌는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맷돌에서 소금이 나와서 바다가 짜졌다는 이야기가 결코 비과학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의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 바다가 짜진 이유를 이 맷돌에서 소금이 나온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다는 짜지 않았는데 육지에 있는 소금 성분들이 서서히 녹아내려서 바다로 흘러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현재의 바다가 짜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이 맷돌이 언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내는지를 계산을 해본다 한다면 매년 이 맷돌에서 만들어지는 소금의 양을 알고 그 다음에 현재 바다에 있는 소금의 총량을 계산한다면 맷돌이 언제 빠졌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네, 정말 이 맷돌이 정말 바다에 빠졌다면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바다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이런 강이나 또 뭐 빙하나 화산 또 지하수 또 여러 곳에서 그 육지에 있는 그런 바위 성분에 흙 속에 있는 소금 성분들이 녹아내려서 바닷속으로 유입이 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바다의 소금 성분이 서서히 증가했다. 그리고 또 소량이 성분들이 다시 또 육지로 돌아가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계산을 해보게 되었는데 매년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소금의 양을 약 4억 5천만 톤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소량 약 27%가 이것이 다시 육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같이 현재의 소금의 농도가 걸리는 시간은 약 4,200만 년, 길게 잡아야 6,200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대양의 나이는 30억 년이라는 나이가 들었는데 현재의 유입되어지는 소금의 이 양으로 봤을 때 이 대양의 나이가 결코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바다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엔 그 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돌이 무슨 돌인 것 같아요? 이 답이 나와 있는데 화강암. 여러분 이런 돌 많이 보았죠? 본 적 없나요? 이런 돌? 네, 화강암. 야, 이 화강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런 화강암은 퇴적이 돼서 만들어집니까? 흙들이 퇴적되어져서 어떻게 만들어지죠? 뭐가 굳어서 만들어지죠? 네, 용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이 화강암이에요.
1800년도부터 현미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이 화강암을 관측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돌을 어떻게 관측하냐? 이 화강암을 이렇게 깨트려 보면은 이렇게 비늘처럼 조각들이 떨어지는데 그런 조각들을 현미경으로 관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관측해봤더니 여기 밑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뭐 동글동글한 뭐 울챙이 알처럼 보이는 것들이 관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이 원들이 과연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글동글한 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화강암 안에 들어있는 방사선 물질들이 그것이 방사선 분개를 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방사선 물질인 우라늄 같은 경우는 8개의 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원들 가운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3개의 원을 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의 동심원을 가진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더니 폴로늄이라는 물질이 이런 3개의 동심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폴로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3개의 동심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폴로늄에 의한 동심원이 발견되는 것은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되어지는 캄브리아기 시대 그 이전에 있는 선 캄브리아기에 있는 암석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기 안에 있는 폴로늄에 의해서 방사선 물질이 방출이 될 때 이것들이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방사선 물질이 방출이 될 때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폴로늄이 붕괴하면서 3개의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폴로늄이라는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그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밤감기가 약 3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로늄이 이 바위 속에서 이런 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십억 년 걸린 것이 아니라 단시 수분 내에 이런 원을 만들고 붕괴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알약을 먹으면 거기서 녹으면서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가는 그런 약 혹시 본 적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외국은 이런 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에다가 알약을 넣으면 기포를 뽀글뽀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마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뽀글뽀글 막 올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거품들이 물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 거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 거품이 물속에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나요? 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품을 물속에 영구히 남겨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난센스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품을 물속에 도망가지 못하게 남겨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엄청난 성능을 가진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이 거품이 뽀글뽀글 오는 순간에 그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순식간에 얼려버린다 한다면 그 기포들이 공기 중으로 다 사라지기 전에 급속하게 얼려버린다 한다면 이 물 안에 기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물 속에 있는 공기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액체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는 공기방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이것을 공기방울들이 빠져나가기 이전에 신속하게 얼렸을 때, 고체를 만졌을 때만이 이 공기방울이 이 얼음 속에, 물 속에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앞에서 말한 폴로늄에 의해서 이 방사선
이 원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것이 약 46억 년 전이고요. 그때 지구는 펄펄 끓는 용암의 바다, 마그마의 바다였어요. 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면서 위에 있는 지각이 서서히 식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이 약 3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펄펄 끓는 용암, 이 마그마의 바다가 식어가지고 지각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대충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즉, 이 원시의 이 지구는 10억 년 동안 펄펄 끓는 용암의 바다였고 서서히 10억 년의 시간을 걸쳐서 단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암석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 폴로늄은 이 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반감기가 3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폴로늄이라는 물질이 액체 상태, 마그마 상태에 이 폴로늄이 방사선을 내뿜으면 이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원이 만들어지려면 주변에 단단한 고체 상태야만이 이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 캄브리아기,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되어진 이 바위에 방광기가 3분밖에 되지 않는 폴로늄에 의해서 이러한 원이 만들어졌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성 캄브리아기 수십억 년 되었다고 얘기하는 이 화가만큼 사실은 수십억 년 동안 10억 년 이상 액체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폴로늄이 이 방사선을 뿜는 순간에 순식간에 굳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이 방사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화론에서 배우는 지구의 이 오래된 바위가 10억 년의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굳어져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땅을 만들었을 때 이 지구 깊은 내부에 있는 이 땅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이미 고체 상태로 단단한 암석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폴로늄에 의해서 방사선 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이 폴로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동신호의 발견을 화감암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지분이라고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주의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학자들이 살펴봤을 때 달이 지구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달을 잡아당기고 또 달은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연간 4cm의 거리로 서서히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10억 년이 지나면 4만 5천 킬로 정도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게 되고 14억 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과 지구가 14억 년이 지나면 달과 지구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달과 지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달이 현재의 거리에서 정확하게 위치해줘야만이 지구의 지축도 유지가 되어지고 조수간만에 의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인데 달이 점점 지구로 가까워진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해일과 쓰나미가 매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최선의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이 6천 년 전에 현재의 위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혜성 우리 혜성이 있는데 지금 혜성이 뭔지 알죠? 태양을 주위로 일정한 주기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혜성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데 200년을 기준으로 장주기 단주기 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혜성을 보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혜성에 보면 이렇게 꼬리가 생각이 나죠?
혜성이 본체가 있고 긴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는 뭐냐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엄청난 혜성의 먼지와 가스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긴 꼬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이 혜성의 물질들이 태양에 가까울수록 잃어버리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게 되면 혜성들은 10만 년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 이 혜성의 나이는 태양계와 같은 50억 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성은 길어야 10만 년인데 지금까지 태양계에 많은 혜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5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태양계에는 혜성이 하나도 관측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 과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혜성이 만들어지는 먼지와 얼음의 구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관측이 된 것이 아니라 혜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돌아가신 분이셨지만 진화론 천문학자가 많은 과학 잡지가 오르트 구름의 성질과 기원, 진화에 다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철된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관철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관철된 적이 없다. 그래서 티모티 페리스라는 유명한 과학 저술가는 천문학자들이 이 오르트 구름이 있을 거라고 뭐 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 증거는 없지만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또 관측을 했는데 100년마다 0.1% 정도 크기로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시간을 역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200만 년만 된다고 한다면 태양과 지구가 맞닿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태양과 지구가 맞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태양과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짧은 인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BC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의 문명이 발생했었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 살았던 수메르인들의 문자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티그라디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간 대로 인류가 수백만 년 전부터 수십만 년 전부터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류의 흔적을 남겨왔다고 한다면 이 인류의 문명의 흔적이 BC 3000년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많은 자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남겨야 되는데 어디에도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문명이 나타나고 문자가 나타나고 언어가 나타나고 농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까운 곳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왔지만 아라랏산, 노아 왕조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그리고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 자손들이 내려와서 번성을 했는데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 여기서 시날 평지에서 시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강 사이, 어디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노아의 자손들이 정착을 해서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했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의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미국과 전 세계의 인구 성장률을 살펴보게 되면 연간 약 0.2%에서 많게는 3% 정도 세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세계 인구가 연간 약 1.3%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150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계산을 해보았을 때 6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2배를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현재의 70억의 인구에 걸리는 시간은 4,500년이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6명의 자손들이 계속 인구 증가를 해왔을 때 현재의 70억이 되는데 4,500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수십만 년이 되었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수많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류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한다면 석기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계산을 해보면 약 40억에서 80억에 이르는 석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살았던 흔적들과 또 그들의 유골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 각국에서 이런 석기인들의 유골과 유족들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짧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지구의 젊은 연대를 얘기하는 측정범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에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러셀 험프리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를 말하는 연대 측정법 하나당 10개의 젊은 지구를 말하는 측정 방법이 존재한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 방법이 지구가 오래됐다고 얘기한다면 이것보다 10배나 많은 과학 증거들이 지구 연대가 짧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케이트 반지라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물리학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지구와 진화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더 많은 6.1 창조와 대홍수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나이가 6.1 창조와 대홍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구 나이가 짧다는 것을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젊은 지구를 믿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6.1 창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 지구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고 또 이것을 믿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불확실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